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17강 몸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셰리의 케이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지금 살아있다는 건 어떻게 할까?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15강에서 16강에서는 이제 5장 신체와 뇌의 유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5강의 신체와 뇌의 유대에 대한 것 중에 가장 먼저 안전과 상호 의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간은 그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은 내가 안전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먼저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는 안전하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가 혼자 나를 해할 수 없는 그런 공간에서 혼자 조용히 지내면 나는 안전하다고 느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안전한 것과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이 이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것은 내 혼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혼자 있으면 뭐 안전하죠. 뭐 특별히 뭐 천재지변이 있지 않는 한 안전한데, 실제로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건 언제 안전하다고 느끼느냐면 혼자 있을 때가 아니고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면서 그 사람의 눈빛, 목소리, 행동을 통해서 내가 안전한 것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특히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마음속에 늘 저 사람은 내 안전이나 나의 상태를 관심을 가져. 이게 내가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와 이제 같이 있을 때 엄마는 뜨개질을 하고 아이 보고 너 공부해. 그럼 이제 애가 이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아이는 공부를 하면서도 끊임없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엄마가 나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근데 만약에 엄마가 뭐 나는 내가 할 일이 뜨개질이고 너는 공부해. 해놓고는 엄마는 TV 보고 친구하고 통화하고 본인 일에 막 관심을 가지고 2시간을 지났다. 아이는 같이 있긴 했는데 안전하다는 느낌을 못 갖는 거거든. 엄마가 뜨개질을 하지만 중간중간에 아이 보고 너 배고프지 않냐? 너 괜찮냐? 엄마가 뭐 해줄까? 이렇게 이제 그 아이에게 관심을 가질 때 같은 2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는 충분히 만족하고, 그때는 이제 엄마가 뭐라 소리 안 해도 이제 친구 만나러 가거든요. 왜냐하면 나에게 그런 안전이라는 게 충분히 채워졌을 때 오히려 아이는 스스로 공부하게 되고 스스로 책을 읽게 되고 스스로 친구와 관계를 가지게 되지, 아이 보고 너 빨리 공부해라, 친구 만나서 놀아야지, 뭐도 해야지 할 때 아이는 안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뭐 내가 옆에서 너 보고 있으니까 너 뭐 빨리 공부도 하고, 이렇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런 거에 지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이제 아이를 양육할 때도 중간에 엄마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아빠도 아이에 대해서 그냥 뭐 나는 있으니까 너 알아서 뭐. 그럼 뭐 아이는 있으면서, 참 저도 어릴 때 그 아이를 키우면서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막 직장 일을 하고 와서 피곤하니까 아이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막 아이는 막 놔두고 혼자 자거든요. TV보다 잘 때도 있고 막 하면,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에게 대해서,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아이가 안전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의 안전 감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내가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 할 때 나의 첫 번째 행동은 옆에 동료한테 알리고 뭐 가족들한테 알리고 또 준비하고 때로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것이 소셜 인게이지먼트가 첫 번째 레벨이라면, 이제 두 번째는 이것이 효과가 없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울 상황이 안 된다, 혹은 내가 나를 도울 사람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 하면,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싸움 도주 반응. 야, 이거 이제 싸워야 될지, 내가 빨리 도망가는 게 좋을지. 그래서 September 11 이제 건물이 막 무너질 때는 뭐 빨리 도망가는 게 뭐
최고거든요. 근데 내가 도망갈 상황이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행기 september 11 때 그 미국 무역센터의 건물 가운데를 이렇게 비행기가 가면서 그 건물 상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보니까 이제 이미 계단도 다 무너져 있고 더 이상 더 도망갈 수는 없고 건물은 무너질 때 본인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콜랩스 된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될 때가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붕괴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또 방어냐 휴식이냐? 또 이런 상황에서 맞는 치료에 대한 생각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일종의 문화적인 장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험이 어릴 때 성장해 가면서 경험하는 것들이 뇌를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어진 뇌가 평생을 가는 것이 아니고 어릴 때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하고 얼마나 깊은 수준의 이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그걸 느끼느냐 혹은 내가 어떤 주위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에서 깊은 만족감을 느끼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고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창의력을 가질 때 어떤 뭐 우리가 학습을 할 때도 굉장히 내가 어릴 때 얼마나 그 깊은 수준의 만족감과 유패 사람들과의 유대를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뇌는 일종의 경험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하는 막 이렇게 스포츠, 같이 하는 스포츠, 혼자서 하는 거 놀이보다는 같이 할 때 뭐 댄스를 하거나 춤을 추는 거, 같이 합창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방어냐 휴식이냐 할 때도 내가 어릴 때 그런 깊은 만족감과 유대관계를 가지면 뭐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고 할 때 내가 그때는 가장 편안하고 릴렉스하고 내가 쉴 수 있어야 되는데 어릴 때 이제 성적인 뭐 학대를 당하거나 방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어릴 때 만족감을 충분히 못 느낀 사람은 옆에 이제 이 부부가 있을 때 살이 피부가 이렇게 맞닿게 되면 화들짝 놀라게 되고 불편하고 뭔가 편하지 않나. 근데 본인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뭐 당연히 결혼이라는 걸 할 때는 이미 이제 내가 서로 좋으니까 같이 있고 싶으니까 결혼을 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는 거죠. 그것이 이렇게 본인도 모르게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옆에 사람은 이제 당황하는 거죠. 아니 같이 있고 싶어서 있는데 왜 이렇게 편하지 못하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우리 뇌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안전을 위해서 경계하는 게 있거든요. 그 경계한다는 거는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심파세틱 교감신경이 작용을 해서 내가 이제 안전한지를 늘 특히 뭐 부부가 있는 상황에서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나는 이렇게 늘 경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부가 자려면 완전히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릴렉스를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릴 때 그런 깊은 만족감이나 이게 없으면 내가 이런 너무 이렇게 경계가 심하다. 혹은 조그마한 타치에도 불구하고 막 내가 화들짝 놀라고 이런 것들. 혹은 어떤 사람은 실제로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를 가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위협적인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성폭행을 당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거든요. 우리는 보통 저 사람 얼굴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아, 저 사람 나한테 뭔가 유쾌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건 옳지 않아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그 사람이 같이 어딜 가자 그래도 아, 오케이. 나는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경기 딱 하고 미리 나를 지키려고 하는 걸 한다면 이제 이게 어릴 때 그런 깊은 만족감이나 그런 유대감에 대해서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하거나 훈련이 안 되면 뭐 저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위험한데도 그냥 따라가고 그리고 위험에 스스로 노출되면서 성폭행을 당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내가 제대로 기능을 못한다. 소위 말하는 이제 스모크 디텍터. 어떤 위험 감지기가 제대로 이제 실제로 불이 났을 때만 작동을 해야 되는데 불이 안 났을 때도 작동하거나
혹은 불이 났는데도 작동하지 않거나 뭐 이런 상태가 이제 소위 말하는 방어냐 휴식이냐 하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약을 주고 뇌를 달래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소위 말하는 소셜 인게이지 시스템을 회복시켜 줘야 된다. 그래서 콜크 박사가 앞에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스티브 그로스라는 사람은 아이가 이제 혼자서 이렇게 방치돼가 있으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환자들은 옆에 사람들을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그냥 놀이를 할 때도 보면 구석에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럴 때 같이 놀자, 뭐 같이 움직이자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움직일 상황이 아니니까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그냥 이 사람이 했던 거는 그 옆에 가서 그냥 공을 툭 던지고 본인이 공을 그냥 갖고 와다 놓친 것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해서 그 공이 그 아이에게 다가가면 그 아이가 이제 공을 이렇게 쳐주고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웃고 하면서 서서히 그 아이의 소셜 인게이지먼트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쪽으로 가는, 이것이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공이라는 것은 특히 또 이 바운드가 되면서 우리가 리듬을 회복한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리듬을 회복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요가라든지 뭐 가라데, 뭐 태권도 이런 걸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 뭐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이야기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15강, 16강에서 했던 걸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어떤 미주신경에서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 중에 베이구스 너브 중에서도 벤트럴 쪽에 있던 거, 배측에 있던 거는 목소리와 관련, 얼굴 표정과 관련된 거. 그 다음 등측에 있는 거는 그걸 따라서 심장이라든지 위장관으로 가는 그런 부분들과 연결이 되는 이런 쪽에서의 어떤 기능들이 어느 쪽에 서로 조합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막 이렇게 놀이도 하고 춤도 추고 막 운동 스포츠를 하는 거, 혹은 조용히 있을 때, 혹은 우리 몸이 얼어붙듯이 뭐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뭐 이런 이제 상황에서 각각 작용하는 것들을 이제 이런 그림으로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몸을 잃으면 자기를 잃는다. 그래서 시리 케이스, 또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지금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할까 하는 내용들로서 일종 이제 도입부 6장에 대한 일종 인트로덕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이라는 이 젊은 여자가 콜크 박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보는 거는 어깨를 늘어뜨리고 턱이 가슴에 닿을 만큼 웅크렸다. 그리고 옷소매를 가리지 않는 팔뚝에는 딱지가 막 앉아 있었다. 그리고 이 셰리가 아주 단조로운 어조로 이야기를 했다. 그 트라우마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리고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팔과 가슴에 있는 부위를 자기도 모르게 피가 날 때까지 끌고 뜯는 습관이 있다. 근데 도저히 멈출 수가 없다. 본인도 고통스러우니까 이걸 그만두고 싶은데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뭐 손톱 물어뜯는 경우, 뭐 저도 옛날에 한때는 가끔씩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손톱을 물어뜯는 게 안 좋은 거 알거든요. 손톱깎이로 깎으면 아주 이쁘게 손톱을 잘 깎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못한다.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데 그걸 먼저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이 시리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면, 이제 옛날에 엄마가 보육시설을 운영했고 집에 많을 때 15명의 아이들이 지냈는데 그 중에는 파괴적이기도 하고, 또 어린 그 소녀였던 셰리에게 막 겁을 주고 했던 그 과정에서 셰리는 그 엄마는 이제 그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되는 뭐 일이 정말 많았겠죠. 빨래도 많았을 거고 음식 준비라든지, 또 아이들이 그 뭐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그 파김치가 되었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나는 네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와 같이 가족이 될지 내가 몰랐다. 그러니까 셰리가 기억하는 거는 내가 원한 아이가 아니구나. 뭐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어릴 때 이제 어른들로부터 쉽게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너는 다리 밑에 주워왔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럴 때 공통적으로 뭐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유쾌하지 않았고, 또 제가 어른이 됐을 때도 저도 뭐 사실은 그 이런 상황을 모를 때는 아이들한테 뭐 다리 밑에 주워왔지 뭐 이럴 때 그 아이의 얼굴이 막 좋고 이렇지가 않거든요.
내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들었을 때 그 아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아, 내가 원하지 않는 존재구나. 내가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그것이 일종의 트라우마죠. 사이킥 트라우마. 정신과적으로 그 아이한테 결정적인 트라우마를 주는. 그래서 이런 만성적인 학대, 방치, 정서적인 학대거든요. 그 아이를 때린 적도 없었고, 뭐 그 애가 어떤 뭐 성폭력을 당하거나 육체적으로 막 두드려 맞은 것도 없는데도 이런 방치, 니글렉트라고 이야기하는 방치, 혹은 감정적인, 정서적인 아이를 학대하는 것이 신체적 학대나 성폭력 못지않게 파괴적이다.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도 어린아이에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정말 그 목소리,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해가 아니고 그 사랑의 그 목소리 톤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얼굴 표정도 다르고, 이거를 느끼면서 해도 사실 아이들이 많은 부분에서 또 다른 트라우마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인데, 뭐 부모조차도 벌써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모르고 뭐 실수에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그런 그 트라우마, 정신과 정서적인 학대를 하고 있다. 우리가 사실은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셰리는 끊임없이 이 본인이 채워지지 않는 거, 내가 이 환영받지 못한 존재라는 거를 내가 알고 내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뭔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거를 뭘로 해결하느냐면 자기 몸을 계속 끓는 거죠. 이게 상처가 나고 피부가 막 딱지가 계속 안고 또 상처가 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 그럼 결과적으로 충동의 원인, 내가 왜 이 피부를 꺾는지를 이제 셰리는 이해는 했는데, 문제는 안다고 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느냐, 더 이상 멈출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 충동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는 내 안에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지 채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인간적인 관계를,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눈빛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것을 내가 이제는 몸으로 느낄 수 있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이걸 꺾지 않는 거죠. 그게 내가 꺾는 이유는 내가 몸으로 남아있는 내가 안전하지 않다 하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는 일종의 증상이기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는 걸 이제 다시 내 몸이 느껴야 되는데, 이미 트라우마를 정신적으로 받은 사람들은 그런 소셜 인게이지먼트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잘 사귀지 못하고, 잘 사귀지 못하니까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되는 안전을, 그걸 느낄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되었을까 할 때, 우리는 이제 호주머니 속에 차키가 있는 거를 굳이 꺼내서 보지 않더라도 만져보면 내 차키가 있네 하고 내가 확인하고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만지고 내 머릿속에 상상이 잘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그런 사회생활이나 이런 생활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또 하나는 내가 느낌이 없다. 뭐 앞에서도 계속 제가 반복드리지만, 지금 같은 이 6월달에 6월 초에 느끼는 막 이 산에는 막 실록이 우거지고 꽃들도 피어 있고, 막 또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느끼는 그 커피 향이 막 되게 느끼는 좀 만족감도 주고, 또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그 따뜻한 게 이렇게 식도를 따라서 내려갈 때 그 느끼는 그 편안함, 위로가, 나는 마시고 너무 좋으니까 권하는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덤덤하거든요. 그냥 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는 정도? 뭐 그래서 어쨌단 말인데. 내가 느끼는 만족감이 크면 누가 나한테 커피를 한 잔 끓여주면 너무 고맙거든. 왜냐하면 내가 느끼는 이 너무 좋은 커피 향과 커피를 막 끓여주면 고마워, 이런 느낌이 막, 이런 감정도 표현할 줄 알고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느끼는 그냥 뭐 따뜻한 물 한 잔 정도니까 뭐 별 고마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정신과 병동에 가서 정신과를 다니는 사람들만 트라우마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나 자신도 많은 트라우마가 있고 내 주위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도 그런 트라우마로 나타나는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면 뭐 당연히 너 갖다 줘야지 뭐 이런 느낌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커피를 한 잔 갖다 주면 고마워 너도 바쁜데 어떻게 커피를 그래 가져올 생각을 했어 하고 막 이야기하는 그런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이분은 트라우마가 좀 적었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느끼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인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벌써 굳어 있고 얼굴 표정이 너무 딱딱한 거죠. 뭐 어떤 분들은 이 직장 생활을 할 때 직장 상사가 막 이렇게 늘 바른 소리만 하고 늘 진지하게만 이야기하고 또 뭐 학교에서 어떤 교수님들은 막 강의가 너무 진지한 거예요. 막 시간이 막 본인이 해야 될 것 막 이렇게 원칙대로는 잘하는데 때로는 저분이 살아가면서 즐거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재밌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 인생을 행복하고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것들 이걸 내가 느끼는 능력이 부족하다. 곧 PTSD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셀프 이제 진단을 해봐야 되는 나는 정말 인생을 행복하고 재밌게 살 수 있냐.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를 해보면 이쯤 되면 이제 이 트라우마가 별로 없는 사람들은 이쯤 되면 얼굴이 막 펴집니다. 막 펴지고 미소도 있고 막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인생을 생각해보면 재밌고 행복한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해도 얼굴이 굳어 있고 그래서 어떻단 말인데 할 때 제가 느끼는 건 이분은 아직 좀 트라우마가 조금 더 이렇게 좀 케어가 필요하구나 하고 이제 저도 더 이상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 뇌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할 때 이 트라우마 있는 환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가 어떻게 기능을 할까 할 때 이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소위 말해 디폴트 상태라 그러거든요. 기본적인 거 우리가 뭐 뇌 자체가 아무 기능을 안 한다. 소위 이제 뇌가 죽어 있다, 브레인데스다 이러면 이제 뇌가 뭐 완전 뇌사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무념의 생각이다. 우리가 이제 소위 무념의 세계에 있다 할 때 뇌는 어떻게 움직이냐 하는 정말 재밌는 걸 이제 루스 레니우스 박사가 이제 이 연구를 했는 게 있는데 이 레니우스 박사가 캐나다인 16명에 대해서 또 만성 학대경 PTSD가 있는 18명에 대해서 이제 뇌 스캔을 하는데 아무 생각도 안 한 상태로 누워 있으라는 거죠. 뭐 아무 생각을 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사실 없는데 뭐 저도 이렇게 지금 이걸 하면서도 지금 이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하는 과정에도 오늘 저녁에 해야 될 거 내일 해야 될 게 사실 머리 한쪽 구석에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100% 비울 수는 없지만 물론 뭐 아주 수도승들 중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조차도 실제로는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자체가 굉장히 뭐 쉽지 않죠. 그럼 어쨌든 이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프로토콜을 보진 않았지만 생각을 안 하는 상태로 만들고 뇌 스캔을 해보니 어떤 상황이 됐느냐 하면 우리는 아무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뇌 스캔에 나타나는 뇌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뇌의 기능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자기 세이프티를 위해서 움직이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거죠. 그러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상황들, 소리라든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혹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것들, 혹은 내 내면에서 느끼는 어떤 감각들을 다 집중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정보를 교환해서 이 상황이 지금 내가 뭘 움직여야 되는지 안전한 건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모니터링하는 게 뇌다. 그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살아있다, 얼라이브한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라이브라는 거는 뭔가 깨어있는 상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조차도 우리는 자기 자신한테 주의를 집중한다. 이걸 이제 우리가 뇌 스캔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럼 이 뇌 상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모혹,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모이칸식, 모이칸이라는 게 이제 아메리칸 인디언 같은 머리를 이제 이렇게 지금 옆에 사진처럼 이렇게 중앙에만 머리를 이렇게 남겨둔 이 이제 모이칸식의 모호쿠족 이야기죠. 이런 것처럼 우리 뇌도 요 중심을 머리의 중심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여기 있는 뇌의 부위들이 서로 정보를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 신체에 대한 감각을 뒤쪽에서부터 앞쪽까지 이렇게 이 중심선을 따라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 몸의 일종의 이제 GPS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뒤쪽에 있는 부분부터 해서 앞쪽에 있는 부분까지.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인슐라라는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제 감정에 대해서 이 감정센터로 들어오는 것들을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두부에 있는 어떤 것들은 어떤 감각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조절을 하고 있고, 또 앞쪽에 있는 안테리어 싱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 부위에 있는 것들은 감정과 생각을 조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에서 뒤를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보들이 서로 교환되고 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살아있다. 이런 것들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살아있다. 그래서 내 몸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집중하고 있고, 나의 안전에 관심이 있고,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앞쪽에 전두엽 쪽에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뒤까지 가운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부위가 우리 몸에 이제 살아있다. 내가 아무 생각을 안 하는 동안에도 이 부분은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 반면에 트로마가 있는 사람들은 앞에는 조용하고 뒤에 포스티리어 싱귤레이터, 싱게이트라고 하는 부분만 약간 액티베이션 돼 있다. 근데 이 부위는 뭐냐? 소위 말하면 공간 지각 능력, 공간에 대해서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포스티리어 싱귤레이터만 약간 이렇게 밝게 빛나고 있는 것이 PTSD의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 보면 정상인은 막 앞뒤로 서로 정보가 연결이 되고 하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생각한다면, PTSD는 그저 내가 어디쯤 있는지는 뭐 때로는 알지 모르지만 그런 감각이라든지 감정, 뭐 센소리 이런 것들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그래서 이 정도가 뭐 여기와 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의 정도도, 밝게 빛나는 정도도 약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두 개가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다 빠져 있는, 이 그림처럼 다 빠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또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사람도 어떨 때는 이 강도가 약할 때도 있고, 그래서 나는 뭐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잖아, 나는 괜찮잖아가 아니고, 내가 이런 상태를 할지라도 때로는 이것들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충분히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셧다운된 이 브레인 에어리어가 PTSD에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어떤 목적들, 내가 살아가는 방향들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삶에서도 소위 말하는 내가 공부를 하거나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어떤 내가 목표가 있고 내가 해야 되는 방향이 있으면 끈기 있게 해나가는 데 비해서 PTSD가 있는 사람들은 직장을 자꾸 옮긴다. 뭐 그리고 이것 좀 해보다가 뭐 안 되니까 또 저것도 해보다가 각각을 움직일 때마다 핑계는 있거든요. 뭐 여기는 월급이 작아서 안 되고, 저기는 직장 일이 힘들어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거는 이제 겉으로는 그 사람 이야기가 맞을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신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은 트라우마가 심하구나. 그러니까 한 직장에 오래 있지 못하고 자꾸 직장을 옮겨야 되고, 또 뭐 연애를 하더라도 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속 갈 수 없고 자꾸 사람을 바꿀 때는 이 사람이 뭔가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제 회복이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한테 핑계를 대거든요. 내가 왜 저 사람하고 헤어졌느냐 하면 설명을 막 하는데, 그럼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정상적인 판단을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있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떨어지니까 나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도 지금 내 감정을 그냥 추스르기 위해서 적당히 만나고, 그 만나보니까 또 헤어져야 될 이유가 있고 또 헤어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그래서 계속 사람은 파트너가 바뀌고 직장이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아직 그 인식이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잘 안 되게 되고 직장도 옮기게 되고 거주지도 옮기게 되고,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소셜 인게이지먼트, 사회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는 것도 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PTSD에 대한 치료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것들을 셀프 센싱, 내가 느끼는 것들, 일단 내가 잘 느낄 수 있어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 자꾸 핑계를 다른 사람한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이 안 된다. 이걸 회복시켜 주는 것이 근본적으로 정신과의 치료의 어떤 핵심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몸을 잃으면 자기 셀프를 잃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도입부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좀 더 깊은 레벨에서 자기 감지 시스템, 또 위험에 처한 자기 행위 주체 의식, 이런 내용에 대해서 18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